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1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04년 여름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었습니다. 그로 인해 2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죠. 허리케인으로 인해 이곳 플로리다에서는 가격 폭리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2달러짜리 얼음 봉지를 10달러씩 무려 5배나 올려서 받고 평소에 하룻밤에 40달러 하던 방을 이제 1박에 160달러, 무려 4배나 쳐서 숙박비를 내야 했습니다. 이런 가격 폭리는 큰 논란이 되었고 플로리다 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어렵고 불행한 처지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플로리다에는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기에 이 가격 폭리 금지법이 이곳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친시장 평론가들은 이 가격 폭리 금지법 집행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공급자에게 예를 들어 얼음주머니, 주택 등을 공급할 동기를 부여해서 결국에는 플로리다 주민들이 더 많은 물품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폭리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도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는 건 옳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물품이 많이 공급된다곤 하지만 일단 가격이 비싸므로 돈이 별로 없는 서민들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겉으로는 자유로운 거래이지만 사실상 소비자는 얼음주머니, 주택 등을 무조건 사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급자가 소비자의 돈을 빼앗아 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자유롭지 못한 거래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을 올려 많은 돈을 받아가는 것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주정부는 이 탐욕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는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비도덕적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이를 개인의 판단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가 어떤 건 탐욕스러운 거고 어떤 거는 착한 거고 어떤 거는 탐욕스럽지 않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너무 주정부 맘대로 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격폭리 금지법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정의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 사람들의 경제적 번영이나 행복 같은 거를 주장하는 거죠. 찬성 측 논리의 첫 번째 논리와 반대 측 논리의 첫 번째 논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 논리의 두 번째 논리와 반대 측 논리의 두 번째 논리가 여기에 해당되죠. 세 번째, 미덕. 도덕적인 게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 논리의 세 번째 게 여기에 해당되죠. 어떤 식으로 이런 정의가 나오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차는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습니다. 기차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철도에
인부 5명이 있습니다. 기관사가 놀라서 옆을 보니 비상철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상철도에는 인부가 단 1명밖에 없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비상철도로 기차를 돌리겠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5명을 치는 것보다는 1명을 치는 게 낫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예시를 봐봅시다. 똑같이 기차가 오고 있고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을 봐보니 인부 5명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상철도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찻길 위에 있는 다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차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한 목숨을 희생해서 저 기차를 멈춰보려고 하지만 나는 너무 작아서 저 기차를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옆을 보니 뚱뚱한 사람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쓰러뜨려 기차를 멈추게 하면 아마도 5명의 인부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뚱뚱한 사람을 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을 미는 건 살인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매우 비슷합니다. 5명이 죽느냐, 1명이 죽느냐, 둘 중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첫 번째에는 많은 사람들이 1명을 죽이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반반으로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걸까요? 이거를 좀 더 딜레마를 확장시킨 이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의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인부들이 피하거나 갑자기 기차가 고쳐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다음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곳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19명이 있습니다. 이 미군들은 염소목동 1명을 잡았습니다. 그 염소목동을 풀어주면 그 염소목동이 탈레반의 미군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소목동을 죽이면 확실히 탈레반에 알려줄지도 모르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군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둘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저 염소목동이 탈레반에게 우리의 위치를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잔인하다. 이 둘이 마구 싸울 것입니다. 실화에서는 미군들이 염소목동을 풀어줬고 염소목동이 탈레반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미군 2명은 죽고 나머지 미군 하나는 중상을 입고 파슈춘족 마을로 돌아와 겨우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염소목동을 죽여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은 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보면 염소목동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번 기차 이야기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기차에 맞으면 100% 기차가 멈추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염소목동을 풀어줘도 탈레반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목동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죠. 이 염소목동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봅시다. 만약 아까 두 번째 기차 이야기에서 뚱뚱한 사람이 나치 장원이라 일부러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레지스탕스인 인부들을 죽이려 했다면 여러분 어쩔 것인가요? 뚱뚱한 사람을 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번엔 뚱뚱한 사람을 밀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은 악하니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 사고와 철학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냐? 어떤 옳은 일에 대한 의견이 생기고 그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원칙. 그런데 그 원칙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한 도덕적 사고가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있습니다. 이 철학들을 우리가 2장에서 10장까지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주의가 좋은 이유를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죠. 다음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2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2장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884년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탄 채 육지에서 1600km 떨어진 남대서양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4명은 먹을 것이 없었고 결국 병이 들어 곧 죽을 것 같은 어린 사람 파커를 먹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4명의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1명이 죽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첫째, 그런 식으로 살인을 허용해버린다면 사회적으로는 득보다 해가 더 많게 됩니다. 살인사건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선장들이 사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득이 실보다 많더라도 사람은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이고 파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회 전체의 득과 실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득이 더 많다고 해도 인권과 같은 것은 침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득과 실을 따져서 결정하는 철학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이 점을 사회 전체에도 확장해서 공동체 전체의 쾌락을 늘리는 것이 정의라고 공리주의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쾌락의 총합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개인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한 테러리스트가 수백만 명이 지나다니는 빌딩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테러리스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어린 딸을 고문하면 폭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지만 아무리 냉정한 공리주의자라도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은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두 번째 주장으로는 모든 가치를 하나의 잣대로 계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보고서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코 정부가 흡연으로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는 것이죠. 흡연으로 인해 정부는 건강관리 비용이 들어가지만 흡연자들이 빨리 죽으면 노인복지 비용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람 생명의 가치는 돈보다 소중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생명, 도덕, 인권, 자유 같은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공리주의를 구하기 위해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를 수정합니다. 우선 그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장은 소수의 권리를 탄압하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보수화될 수 있고 다수의 잘못된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몇몇 사람들이 사회를 나가버려 사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공리주의가 모든 가치를 하나의 잣대로 계량하는 두 번째 반박을 받아들여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 바람직한 쾌락과 비뚤어진 쾌락을 구분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사자와 기독교인을 한 경기장에 풀어놓아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잡아먹히는 것을 즐기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밀은 이런 쾌락은 비뚤어진 쾌락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밀은 개인의 이성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도 이를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과 셰익스피어 희극 세계 레슬링 대회 경기 장면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가장 보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지입니다. 실험 결과로는 항상 첫 번째 질문으로는 심슨 가족이, 두 번째 질문으로는 셰익스피어 희극이 나왔습니다. 물론 몇몇 학생들은 세계 레슬링 대회가 제일 보고 싶다고도 하였고, 사회를 비평하고 풍자하는 심슨 가족이 셰익스피어 희극보다 훨씬 가치 있고 고급진 것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답을 한 것을 보아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주의의 한 분파, 자유지상주의, 정의란 무엇인가 3장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3장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포브스지는 매년 미국의 400대 부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1위를 차지했는데 2008년 기준 빌 게이츠의 순 자산은 57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명단에는 이 밖에도 투자가 워런 버핏, 월마트 소유주, 구글 창업자, 아마존 창업자, 석유기업 관계자, 헤지펀드 운용자, 미디어 거물, 부동산 재벌 등이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재산이 너무 막대해서 몇십억 달러로는 400대 부자 명단에 간신히 이름만 올릴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상위 1%가 하위 90%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다른 민주국가보다 훨씬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평등은 부당하므로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부라면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옳을까요? 공리주의자라면 부의 재분배를 옹호할 것입니다. 재분배를 하면 공동체의 전체 행복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 부자들이 빌 게이츠에게 1억 원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 100명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봅시다. 빌 게이츠는 그 정도 돈은 별로 아쉽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몇 가지 반박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적 반박입니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면 부자들은 일할 의욕이 줄어드니 세금도 줄어들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몫도 적어져서 공동체 전체의 행복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반박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동체의 행복이 증가한다고 해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농구 시즌이 시작되고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은 표를 살 때마다 $5씩 상자에 넣습니다. 상자에 담긴 돈은 경기가 끝난 후 조던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다른 선수의 상자도 있고 그 선수의 팬인 사람은 그 상자에 돈을 넣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조던의 상자에 다른 선수의 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던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조던에게 세금을 매긴다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팬은 조던에게 준 돈이 온전히 조던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일부가 국가로 가게 된다면 팬의 원래 의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던의 입장입니다. 조던이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조던의 노동 시간 중 일부는 나라를 위한 강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폭력, 절도, 사기 등 개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존재를 없애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몇 가지 반박에 부딪힐 수 있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세금과 강제노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노동을 덜하고 세금을 덜 내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강제노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노동을 많이 하는 선택지를 막은 것이기에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반박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다뤘다시피 부자에게는 조그만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겐 매우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도둑질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반박은 조던은 함께 일한 동료 선수들이나 심판, 경기장 관리원에게 빚을 졌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혼자 경기장에서 자유투 던지는 걸 보자고 사람들이 표를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던이 낸 세금이 노숙자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조던의 빚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반박은 조던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던의 의사에 반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조던이 세금을 매기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서 조던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박은 조던은 농구가 인기 있는 시절에 농구를 잘하게 태어난 행운아라는 것입니다. 조던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했다고 하였어도 조던의 타고난 재능과 농구를 잘하면 큰 포상을 받을 수
있던 시대에 태어난 것은 조던의 공이 아니며 따라서 일부는 조던이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조던의 재능은 조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던은 온전히 조던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던 그 자신의 일부를 공동체에 넘기란 말입니까?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이자 5번째 반박의 중심이 된 자기소유라는 개념은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자유방임 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른 분야에서는 자기소유 개념을 적용하고는 합니다. 저번 영상에 나왔던 사원 파커를 죽이기 힘들었던 이유도 파커의 생명은 파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소유 개념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 독일의 로텐부르크라는 마을에서 이상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란테스라는 사람이 먹여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와 실제로 잡아먹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소유 개념을 적용한다면 브란테스를 잡아먹은 마이베스는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받지 않기에는 무언가 찜찜해 보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식인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시장 논리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3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861년) 남북전쟁 몇 달 동안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북부군을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북부가 전투에서 연패하면서 필요한 군인의 수가 늘어났고 1862년 결국에는 징병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는 미국의 개인주의 전통을 거스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자들만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징병제는 베트남 전쟁 당시 젊은층의 큰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현대 모병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병제도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모병제가 훨씬 좋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군대에 가길 원하는 사람은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아 공동체 전체 행복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병제가 좋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군대에 가기 싫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 비자발적 선택이라 모병제는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동체주의자들도 군대에 가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병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용병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은 블랙워터라는 민간기업에게 전투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물론 블랙워터와 미군의 행동 규칙이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만약 블랙워터 같은 기업이 행동 규칙을 미군과 똑같게 지켜서 미군과 거의 같게 행동한다면 블랙워터를 쓰는 것이 도덕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어떤 의무를 지고 그 의무는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던져주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인 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턴 부부는 대리모 알선센터에 찾아가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에 환경미화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가 응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윌리엄 스턴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화이트헤드는 아이를 낳자 아이와 떨어지기 싫었고 다른 주로 도망쳤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플로리다에서 잡혔고 법원은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과연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을 이행시켜야 할까요?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한 하비소코 1심 판사는 두 가지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둘 중 어느 한쪽도 전문성이나 탁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기 않았기 때문에 화이트헤드가 비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턴 부부는 아기를 출산하는 서비스를 산 것이지 아기를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기는 윌리엄 스턴의 정자로 생겼으니 시작부터 아기는 스턴의 것이었습니다. 또 소코 판사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여성을 착취한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도 자신의 정자를 팔 수 있으니 여성도 똑같이 자신의 출산 능력을 팔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자 화이트헤드는 뉴저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화이트헤드가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를 낳기 전에 하는 판단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비자발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하는 판단은 거금의 유혹에 하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가 계약을 이행하면 안 된 더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는 출산 능력은 사고 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5장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보편적 인권을 믿는다면 공리주의자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면 단순히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가 전체의 행복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권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은 자기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회가 맘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항상 적용해보면 무언가 이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식인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은 이런 문제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칸트는 정의를 바라보는 세 가지 접근법 중 자유를 중시하는 접근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달리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 같은 것은 자유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욕구나 기호 같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자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자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적 행동입니다. 자율적 행동은 스스로가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이 떨어지는 것은 자율적 행동이 아닙니다. 공이 부여하지 않은 만류인력이라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율적 행동을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의무적 도덕입니다. 어떤 행동이 선하려면 그 행동이 법칙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법칙이 맞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빵집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 아이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지만 그러면 가게 평판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동은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옳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엄 명령으로 움직이는 이성입니다.
정언명령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이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래개선협회라는 곳에서는 정직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직하게 거래하면 수익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거는 정언명령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거래하면 수익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정직하게 거래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예지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은 감각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세계도 있지만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지적 세계라 불리는 추상적 세계도 있습니다. 이 세계의 관점으로 보려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칸트는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종합해보면 스스로는 모순 없이 보편화되는 규칙을 세워 행동하고 그 규칙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규칙으로 정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현실에 영향받지 않고 순수한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면 항상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칸트는 거짓말이 이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칸트로부터 수백 년 뒤 칸트의 사상을 구체화시킨 존 롤스의 사상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6장 존 롤스의 사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민의 대부분은 헌법이나 사회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회 전반의 규칙을 결정하는 사회계약은 왜 효력이 있을까요? 존 로크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알아봤던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가상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암묵적이거나 가상적인 것은 공정한 계약이라 하기엔 너무 흐릿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존 롤스는 이런 것보다 훨씬 강력한 계약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회계약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모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마도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설사 타협점을 찾았더라도 협상력이 더 우월한 사람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타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능력과 문화 등이 다른 상태에서 하는 계약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계약은 어떨까요? 우리는 똑같이 사회계약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지만 우리는 자신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건강한지, 어디에 사는지 등등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모르고 협상력도 모두 같습니다. 또 모든 신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사회계약은 공정하고 도덕적으로도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도덕적으로 강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합의했으면 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음에도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에 대해 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변기가 고장이 났고 할머니는 배관공을 불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관공은 수리비로 5만 달러, 원화로 약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수리비 시세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5만 달러를 내시겠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머니와 배관공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불공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에든버러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휴먼은 자신의 친구에게 그 집을 임대했고
친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고 집을 임대받은 사람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업자는 집주인인 휴맥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휴은 수리업자를 고소했지만 판사는 휴이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휴맥에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정한 계약의 두 가지 원칙, 자율적 계약과 호의 원칙,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르면 롤스가 제시한 무죄의 장막은 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위에 서는 사람 없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공정한 계약과도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무지의 장막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롤스는 사람들이 우선 공리주의는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수자가 되게 되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권 정도는 보장해 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너무 가난했을 때를 대비하여 경제적으로도 평등을 이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의 평등으로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는 실제 얻는 소득이 적어서 좋지 않으므로 우리는 차등 원칙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차등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하되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익이 돌아가 결과의 평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다 어려운 사람의 소득이 더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다른 노동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줬고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했더니 시골 마을의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어 가장 어려운 사람의 소득이 늘어난 것입니다. 롤스는 이 차등 원칙이 좋은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했는데요. 바로 우연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우선 봉건사회는 신분이란 우연적인 것으로 부를 분배하기 때문에 옳지 못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모두가 법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봉건사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경주의 출발선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순수한 능력주의는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아동보건 프로그램, 공립학교 등으로 지원합니다. 경주의 출발선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능력주의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능이죠. 선천적으로 가진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재능 중 현재 시장에서 인정하는 재능을 타고나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고 임의적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능 있는 사람을 억지로 깎아내려야 할까요? 롤스는 차등 원칙이 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차등 원칙은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으로 얻은 이익을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노력을 해 갈고 닦아야 쓸모가 있다고 말하지만 롤스는 그 재능을 갈고 닦아 노력해야겠다는 의지와 성격을 갖고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임의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롤스는 이러한 것을 다 따져본 결과 부를 분배하는 것과 도덕적 자격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번 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고 따라서 그거를 분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운 때문에 성공했다는 걸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의와 자격이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7장 권리 대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백인 셰릴 호보드는 스스로 돈을 벌어가며 열심히 공부하여 텍사스 법학대학원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호부드가 합격자들을 자세히 보니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데도 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수 인종이죠. 텍사스 법학대학원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소수 인종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찬성 측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차별과 그로 인해 생긴 격차를 보상해야 합니다. 과거에 흑인과 아시아인 등 소수 집단은 많은 차별을 받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소수 집단을 우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백인들은 차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차별의 영향을 받는 빈민가 학생들이 아니라 부유한 중산층의 자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한 사람을 지원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산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고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호부드같이 차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빼는 것이 옳습니다. 찬성 측의 두 번째 논리는 집단 책임 같은 논쟁적 가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바로 다양성 논리입니다.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으면 서로 배울 점도 많고 훨씬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소수 집단 학생들이 성공한다면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여건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선 아무리 교육적 효과가 있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인종 같은 요소로 합격 여부를 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학문적 실력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법철학자 드워키는 그건 전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대학 입학은 좋은 공부에 내리는 상 같은 것이 아니라 대학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종 분리 정책 같은 것도 대학의 목적과 맞으면 가능할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흑인에 대한 증오의 표시니까요. 흑인에 대한 증오의 표시가 아니라면 백인 우대 정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렛시티라는 아파트 단지는 인종 간 구성을 다양하기 위해 백인을 우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 영상에서 말했던 롤스의 주장, 정의와 자격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갈 때 인종을 보고 뽑는다고 해서 뽑힌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은 사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뽑힌 사람이 대학에 가야 할 마땅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롤스의 도덕관에서는요. 그럼 정의와 자격은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학 입학권을 경매로 정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대학의 사명이고 또 이것이 누구를 증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학생을 도전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학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대학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공동선을 기여하는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롤스의 사상은 잘못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정의와 자격은 분리된다는 롤스의 이론과 반대되는 이런 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8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앤드루스 고등학교의 응원단원 켈리 스마트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인기 있는 응원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난 후 그녀는 방출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응원단원이라면 공중회전 등 엄격한 체조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켈리의 어머니는 켈리가 가장 인기 있는 게 화나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분노에 관한 질문. 켈리에게 불만을 제기한 학부모는 왜 분노한 걸까요?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번 시간에 다뤘으니 이번엔 두 번째 질문에 집중하여 봅시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학부모가 분노한 이유는 켈리가 공중회전 같은 기술 없이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기존 자신의 딸의 영예가 상당히 낮아져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목적과 그에 수여되던 영예가 정해져 있던 응원이라는 행위의 목적과 보상을 새롭게 정해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는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것의 목적을 찾을 때 어떤 행위가 보상받아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상과 많이 다릅니다. 근현대 사상들은 모두 정의와 보상, 미덕을 분리해왔습니다. 어떤 것이 보상받을 일이고 어떤 것이 좋은 일인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무지의 장막을 예로 들 수 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자격은 분배해야 할 대상의 자격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여기 좋은 플로트가 있습니다. 이 플로트를 누구한테 주어야 할까요?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아니면 운이 좋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로트의 목적은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기에 가장 좋은 음악을 연주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플로트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이 사상을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정책은 누가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지에 관련돼 있으므로 대학의 목적에 대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대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 대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대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대학의 목적을 정해 보상을 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라고 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치에는 특정한 목적이 없고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미덕을 배양하며 목적 같은 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통해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미덕의 배양 없이 안보나 경제적 풍요 같은 것에만 매달리는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는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즉 인간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가 인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미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은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리책만 봐서는 요리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미덕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떨 때 어떤 미덕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것을 통해 심사숙고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동체주의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9장 공동체주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고대 흑인들은 우리에게 과연 그간의 이야기를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기에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현재 그 누구도 노예를 부린 사람이 없기에 사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책임이나 의무는 자신이 하거나 합의한 것에만 기초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앞서 살펴봤던 칸트와 롤스의 사상입니다. 이 자유주의는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고 독립적인 자아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도덕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자유주의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상은 자신과의 삶과 도덕은 자신이 정한다는 것에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철학자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맥킨타이어 생각에 우리는 삶이라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과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에 공동체를 떼어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맥킨타이어는 인간은 자연적 의무, 합의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인한 의무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유사하죠. 이 공동체 의무의 예를 들면 2명의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1명은 우리 부모님이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즉 공동체 의무에 의해 부모님을 구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1980년대 초 에티오피아에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정부는 팔라샤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무가 있기에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 민족을 먼저 구출해야 한 것입니다. 이민 문제에서도 공동체 의무는 적용됩니다. 공동체의 결속을 단단히 하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이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충성심이나 애국심은 어떨까요? 이 감정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의무로 바라본다면 충성심은 도덕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북전쟁 시기 로버트 리 장군은 노예제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고향 사람들을 죽이기는 싫다며 남부군으로 참전했습니다. 만약 충성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군의 이런 생각은 도덕과 욕구 사이의 갈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장군의 이런 선택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향 공동체의 의무에 의해 충성심도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주의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도덕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에서 도덕적 문제를 빼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억지로 중립을 지키면 도덕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편협한 억지 주장들의 싸움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모든 사상을 정리하고 샌델의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엔 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10장 마이클 샌델의 결론 정의와 공동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0년 9월 12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F 케네디는 종교에 관해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일 때 종교적 지시나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과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도덕적, 종교적 견해를 버리고 순수히 이성으로만 정치에 참여하라는 자유주의적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법은 도덕의 모험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견을 배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유주의는 도덕적 문제에서 정치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 같은 문제입니다. 자유주의자는 정부가 중립을 지켜 낙태를 할지 말지는 개인이 정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라도 부모가 이미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즉 자유주의자는 몸 밖으로 나와야 인간이라는 일종의 도덕적 종교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중립을 지킬 수 없는 문제는 많습니다. 동성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정부가 중립을 지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허가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니 도덕적으로 중립이지 않습니다. 여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 가지 정의에 관한 접근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공리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지하는 공리주의이고, 둘째는 개인의 자유의 존중, 자유지상주의 또는 칸트와 롤스의 사상 자유주의, 셋째는 미덕을 키우고 선에 대해 탐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여기서 세 번째 공동체주의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리주의는 첫째, 정의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들며 둘째, 선을 하나의 척도로 만들어 그 질적 차이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도덕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판단을 생략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플로리다의 폭리 문제, 구제금융 문제, 대리출산, 동성결혼, 소수집단 우대 정책 등 여러 문제에서 보았듯이 정의는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고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정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좋은 삶을 고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샌델은 연대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대의식을 키우는 방법은 첫째, 봉사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가주도 봉사를 늘림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의 역할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적고 비도덕적인 시장의 역할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불평등 완화입니다.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이 줄어듭니다. 샌델은 공공장소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도덕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립이란 이름 아래 서로 토론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 이해도는 떨어져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1장부터 여기 10장까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